전자와 자동차에서 자동화를 위한 로봇이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공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공장,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도 그 베이징 공장에서 76초에 전기차를 한 대씩 생산을 합니다. 중국 로봇 산업이 최근 3에서 4년 사이 급성장한 핵심 원인은 무엇입니까? 급성장한 것의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코로나라고 사실은 봐야 되죠. 그래서 중국은 2017년부터 AI하고 로봇 산업을 국가가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택트,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이제 커지자,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로봇 산업을 굉장히 빨리 이제 성장시킨 하나의 동인이 되고, 두 번째는 그 로봇을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가전하고 자동차 회사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가전과 자동차가 이제 발전하거나 융성한 지역에는 로봇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3,200만 대, 전 세계 자동차의 거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가전제품 당연히 1등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자와 자동차에서 자동화를 위한 로봇이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소위 말하는 서비스 로봇들이 이제 추가적인 그 가세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이것이 AI가 등장하면서 그 AI를 갖고 뭘 할래? 문제 풀고 무슨 이렇게 그림 그리고 답안지 쓰는 것이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AI가 진짜 자기 역할을 하려면 그것이 제조업에 가서 제조업과 붙어서 제조업의 원가를 대폭적으로 낮추는 것이 AI의 진짜 부가가치 존재 의미예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로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IP를 뽑고, 그 IP를 갖고 AI를 만들고, 그 AI를 로봇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소위 말하는 불 꺼진 공장, 다크 팩토리라고 그러죠. 정말 헤이던 공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는 우리는 공장에 불이 꺼졌다 그러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공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공장, 이제 이게 대거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다크 팩토리의 가장 선단에 서 있고, 이것이 이제 중국의 자동차나 전자, 가전, 이 사업에서는 바로 생산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이제 로봇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정부 정책 플러스 이제 수요가 만들어낸 이제 성공이 지금 중국의 로봇 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중국산 로봇과 미국산 로봇의 점유율, 기술 수준, 주요 특징을 비교해 주세요. 지금 산업용 로봇은 중국은 세계 최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엔가동 공장에서는 다 이제 산업용 로봇을 쓰고 있고, 거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지금 미국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잘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 장비, 전체 휴머노이드 서플라이 체인의 57%를 중국이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다른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과 똑같이 휴머노이드에서도 이게 생태계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많은데도 굳이 로봇을 쓸 필요가 있냐 이러지만, 중국의 관심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관세전쟁, 기존에 25% 받던 데다가 35%를 더하면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이제 30%, 5%, 50% 대폭적인 원가 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람같이 생각하는 그런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인건비가 이제 안 들어도 되고, 이게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24분의 7일 동안 24시간 일을 하게 되면 고정비가 3분의 1로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원가를 50%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이제 전략으로서의 그 로봇을 대거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있으니까 부품의 국산화 의지도 있고, 또 그리고 기업들이 그런 원가 극복을 위한 이 로봇 도입이 러쉬를 이루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업체들을 대거 양성하는 그런 효과가 같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BYD 같은 경우는 60초에 전기 자동차를 한 대씩 생산하고,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도 그 베이징 공장에서 76초에 전기차를 한 대씩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는 전부 소위 말하는 다크 팩토리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에서 이제 그런 정도의 생산성을 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로봇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해도 이제는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그 유니트리라는 회사를 보면 로봇이 그 무대에서 무희들하고 같이 춤을 추고 마라톤을 하고 권투를 하고 축구를 하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이제 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종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길거리에서도 보일 정도로 이제 흔해진 겁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유니트리 각각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능이온 테슬라가 조금 낫다는 거가 지금까지의 관심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떨 거냐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그 테슬라의 로봇에 비해서 유니트리나 이제 중국의 휴머노이드들의 발전 속도가 무지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뭐 베이징도 가보면은 거기에 지난번에 그 로봇들 마라톤 대회 하는 그 이주한 그쪽에 보면은 그 서비스 로봇을 이미 판매하는 뭐라 그럴까 점포 빌딩에 아예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걸 이제 상용화를 빨리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도 그 쿠팡에 얼마 전에 보면은 유니트리 로봇이 입점을 했어요. 그래서 싼 게 한 2천만 원, 비싼 거는 한 4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갔을 정도로 있고, 그래서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겨우 상용화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의 우위는 뭐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 뭐 그런 정도, 앞으로 그것이 얼마나 더 빨리 발전하냐, 이제 그것은 누가 1위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거의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원래 그런 이제 R&D가 강하고 또 기초 기술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발자 이익이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제 기초 기술이나 이런 것 없이 이제 미국 것을 뭐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 초기에서는 이제 테슬라 모델이 월등히 강력했지만 지금 최근 1년을 놓고 보면 그 테슬라 모델이나 중국 모델이나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의 발전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문제는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모델 자체도 중국산 이게 휴머노이드 부품이나 이것을 쓰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앞으로의 생태계만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지는데, 미국은 이제 제조업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로봇 산업의 제조를 위한 생태계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테슬라로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 1등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미국에서는 배터리도 이제 제대로 못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뭐 점유율 계속 떨어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비아디한테는 이제 완전히 밀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도 지금은 옵티머스가 강한 점이 있지만 중국은 생태계를 통한 경쟁력, 원가, 그리고 이제 산업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채용해서 생산에 직접 쓰게 됨으로 인해서 그 성능의 그 업그레이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중국 로봇의 가장 위협적인 강점 무엇인가요? 지금은 이제 중국 로봇의 특징은 그 저가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고가대의 경우도 중국의 시장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리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굉장히 빨리 낮출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이 지금은 이제 흥미거리나 이런 것이지만 이게 대량 생산에 들어가 되면 이것은 원가가 훅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서방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로봇에 대한 양산 또 그것을 이제 생산 라인에 직접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뭐 테슬라의 경우 정도를 빼놓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시장이 제품을 키우고 기술의 성능을 올리고, 그리고 기업가들의 어떻게 보면 R&D나 개발 의욕을 올리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단계다. 즉 뭐 그런 말이 있죠.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로봇 산업에서도 그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먼저 실제 산업에서 돈 버는 로봇을 내놓을 회사와 국가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중국이 지금 가장 빠르죠. 중국은 이미 뭐 유비테크, 유니트리 쪽들이 실제적으로 공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대량으로 금년 들어서 이미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일정한 부분만큼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00대가 5,000대가 생산 라인에 투입이 돼서 실제로 하다 보면은 빅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이것이 업그레이드되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중국 그 로봇 회사들의 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은 중국이 반도체 제재의 영향을 우회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봇도 나중에 가면 AI 칩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없이는 뭐 로봇 산업도 이게 일정한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최첨단까지는 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반도체 AI 로봇은 이것은 같은 배를 탄 운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고성능 반도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I 모델에서 딥시크와 이제 뭐 이런 중국 업체들이 오픈 AI 수준의 그 AI 모델을 만들어내요. 그건 이제 알고리즘 파워가 그렇게 좋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성능의 결함을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커버를 하는 단계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오래 지속되냐 하는 그것은 의문이 많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지원, 소위 말하는 반도체 칩의 지원 없이 이 알고리즘의 파워의 확장은 반드시 제한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AI나 로봇 산업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반도체 국산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소위 말하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반도체 국산화에 몰입하는 중국말로 하는 거국체계, 쥐고티즈, 이 전략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다. 중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잡급률 목표 달성 기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미국이 제재한 건 맞는데요. 문제는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미국이 이제 하웨이부터 시작해서 SMIC까지 엔티티 리스트에 올리고 기술, 장비, AS까지 다 통제를 했는데, 문제는 SMIC가 이게 여전히 살아있고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하웨이 마찬가지로 이게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이슈인데, 하나는 미국의 그런 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국산화가 일정한 부분만큼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그래서 미국의 통제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이제 중국이 반도체를 국산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이게 지금까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던 것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목숨 걸고 해야 돼 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도 인구 5천만의 경제규모 세계에서 13등 정도 하는 나라도 반도체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인구가 한국의 28배나 되고 경제규모는 10배나 되는 나라가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어떤 하나를 이제 개발하거나 생산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그런 이제 반도체 AI 전쟁에서 미국의 제재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과거에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히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이제 골목, 그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다른 고향 그 쥐어 같은 느낌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제재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미친 듯이 이제 국산화에 돌입을 이제 하고 있고, 그것의 속도가 이제 기대했던 것,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온다는 것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어떤 나라도 네덜란드의 ASML의 EUV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중국은 그것을 이제 국산화를 이미 시작을 했고, 90나노 이미 제품 나오고 있고, 60나노도 이미 됐고, 지금 28나노를 이제 샘플 테스트하는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5년, 10년 딜레이 시킨 건 맞지만, 그게 제재가 없었던 때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의 업그레이드하고 국산화의 속도는 2배, 3배를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더 빨리 땡긴 그런 부작용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12월 중국의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봤지만 중국이 5% 성장을 금년에도 할 것 같아요. 1, 2, 3분기까지가 평균 한 5.1 정도 왔기 때문에 4분기는 4.7만 해도 5를 달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판단은 이것은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다, 이렇게는 돼 있지만, 문제는 그 안에 구조적인 이제 모순이나 문제점은 있다. 요게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평가한 2025년의 중국 경제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이 중심 상권의 주요 백화점들이 잇따라 영업 철수 또는 폐점을 결정하는 배경에는 어떤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까? 글쎄요, 이게 난징 동로나 시루 같은 경우는 우리 명동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백화점이 문 닫았다고 해서 그 상가가 죽은 건 전혀 아니고요.
백화점이라는 업태 자체에 이제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중국은 지금 이제 코로나 3년째 지나고 나서 완벽한 소위 말하는 온라인 소사이어티 그리고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하는 이제 오프의 그 점포들은 이것은 물건을 구경하러 가는 곳이지, 그게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은 이미 아니에요. 그게 우리하고 지금 다른 점이고, 그래서 물건 구경하고 사는 것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의 매출 감소는 뭐 최근의 일이 아니라 벌써 수년째 내려오는 트렌드고, 그래서 뭐 중국의 백화점 업계들의 영업 부진, 영업 축소는 이것은 전반 경기와도 물론 일부 상관성은 있지만 이미 추세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 패턴의 변화, 또 이제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난징 시루나 동로에서의 그 철수 이런 것들은, 그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철수하고 나서 거기가 폐허가 되냐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더 화려한 업체들이, 명품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러면 그것은 이제 그 무슨 기존에 있던 이제 상권 업체들의 이제 문제지, 이게 전체적인 소비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죠. 중국 MZ세대가 소비 심리가 보복 소비에서 보복 저축으로 전환된 핵심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MZ를 보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고차오, 그 국산 제품 애용, 이런 것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들은 국산품 애용은 그것은 기성세대들이나 이제 중장년층들이 애국심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특이한 것은 중국은 그 중국산 제품의 홍보, 애용 이런 것은 MZ들이 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인데, 그러면 중국의 MZ들은 왜 이제 중국산 제품, 소위 말하는 국뽕에 그렇게 이제 매몰돼 있고 매료돼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MZ들은 이 14억에 가는 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정말로 못 사는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G2, G3 국가의 국민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40년 동안 이제 산하 제한을 했었기 때문에 또 6명의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의 아기가 하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지금 이제 MZ들은 우리 한국의 MZ들하고 똑같이 학교 다닐 때 노스페이스 노르페 잠바 입었고, 아디다스 나이키 운동화 신었고, 그리고 아이패드, 스마트폰 이거 갖고 이제 공부하고 놀았고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의 MZ들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 명품, 그럼 아디다스를 누가 만드냐? 보면 중국이 OEM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플 핸드폰 누가 만들지? 그것도 중국의 팍스콘이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중국은 30년 동안 풍어를 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 명품하고 최고의 제품을 중국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실력으로 가면, 근데 가격은 그것의 뭐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이게 우리 제품이 전 세계 인류 제품하고 차이가 뭐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애플폰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최고의 폰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중국의 주석이 한국에 와가지고 샤오미폰을 이제 한국 대통령한테 선물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중국의 자긍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홍콩 뭐 소더비 경매에서 최고의 낙찰 가격을 받는 것이 피카소나 뭐 이런 서방의 화가가 아니고 치바이스 같은 중국의 이게 그 화가들의 그림이 가장 비싸게 팔려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중국의 부호들이 우리나라 화가가 피카소보다 못한 게 뭔데?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이 똑같이 MZ들한테도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MZ들이 보면 중국산 운동화를 놓고서 자금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또 최근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 명품 가격, 그것의 10분의 1, 5분의 1 되는 가격으로 중국 와서 똑같은 제품 사세요. 그래서 OEM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 가격을 가품 가격으로 우리가 판다. 그래서 가성비 세계 최고다.
그런 것들을 이제 틱톡이나 이런 데 올리면서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사이의 기술력 향상 플러스 지금 있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의 소비 세대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것이, 그리고 이제 다 그렇지만 그 유행이라는 것이 젊은이들이 쓰고 그다음에 중장년층이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고차원 국산품 매형의 트렌드가 이게 굉장히 다른 나라하고 다른 이제 특징하고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또 이제 뭐 틱톡이니 이런 SNS나 쇼폼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전자상거래 또 소비 활성화 이것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상하이의 고급 소비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악영향은 없을까요? 근데 샹하이나 베이징은 이미 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들이 뭐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어와 있는 제 나라고, 그 중에서 5, 60%의 아시안 헤드쿼터가 샹하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샹하이의 소비 수준은 이미 한국 훨씬 더 넘어섰고, 고급품, 명품은, 그래서 한국은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고 그러면 갤러리아나 뭐 현대백화점의 한 개 매장이지만 샹하이의 그 난징 시루 쪽을 가보면 거기에 소위 말하는 에루샤가 뭐 디올 이런 것이 한 개 빌딩이 이게 매장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이미 소비의 그 수준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 경기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벤츠를 이걸 두 가지를 많이 사냐를 보면 전 세계 벤츠 판매량 2024년에도 34%를 중국이 갖고 미국이 한 16%, 그러니까 미국의 2배가 넘는 벤츠를 중국이 사고 있고, 에루샤 명품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34%를 이게 중국이 사서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명품 소비는 명품 소비대로 가고, 반대로 이제 중국산 이제 제품들, 아직 브랜드는 떨어지지만 소위 말하는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또 그대로 같이 가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이 양분돼서 가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중국의 그런 이제 OEM 제품들이 세계적인 명품이나 이런 제품에 영향을 준다, 뭐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없고, 그 대신 일반 범용 제품에서의 중국산 제품의 어떤 진입 속도, 이것은 굉장히 빠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탈중국 행렬에 합류하는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일까요? 외국인들이 북적였던 상하이의 경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했을 때 제일 떠난 대표 기업이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핸드폰을 철수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3등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도 중국에서 자동차 사업 철수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벤에도 중국에서 철수했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고 한국하고 전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의 위기나 이제 뭐 기업의 퇴출을 한국의 글로벌 기업으로 보지 말고 미국 기업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세계에서 1, 2등 하는 스마트폰 회사 애플은 중국에서 철수했냐? 아닙니다.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중국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는 미국의 포드가 발명한 거잖아요. 그 미국의 포드는 GM이 중국에서 철수했냐? 아닙니다.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스타벅스 중국에서 철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월마트, 미국의 월마가 중국에서 문 닫고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냐는 거예요. BMW, 벤츠, 아우디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토요타, 닛산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화장품 회사 우리도 많이 철수했지만 미국의 에스트로데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를 이거를 이제 너무 과장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그대로 확장해서 해석하는 게 이게 조금 있고, 물론 일부 기업들의 퇴출은 있지만 포춘 500대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서 그 헤드쿼터를 털고 나왔다는 기업은 지금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한국의 그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거 중국에서의 퇴출, 그래서 너무 과장이 돼 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건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의 회사들은 왜 한국은 퇴출하는데 중국에 퇴출하지 않는가? 그것의 이유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상인은 시장이 있는 데 가서 장사하는 게 상인이죠. 그래서 시장을 버리는 상인은 상인이 아니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누가 제일 많이 사냐 그러면 이 전 세계 9천만 대 자동차 중에서 3,200만 대를 중국이 사요. 미국이 한 1,600만 대 되셨는데 미국의 거의 2배 되는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핸드폰 마찬가지로 중국의 핸드폰 가입자 수가 17억 9천만 대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해도 5억 대고 4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해도 이게 4억 대 교체 수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의 8배 되는 사람들이 1년에 핸드폰을 사기 때문에 세계 최대 시장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4억이 커피 한 잔씩 마시는 것하고 5천만에 한 잔씩 마시는 것하고 차이가 그게 바로 이제 스벅이 중국에서 계속 장사하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을 볼 때 중국의 무례함, 오만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성 경제학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인지 정말 중국의 내수 시장의 폭락인지 그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인이 상하이 같은 경우도 거의 10분의 1로 줄었죠. 근데 줄은 이유가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좀 상하이 같은 경우는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대거 진출했다가 이제 뭐 밖에 활동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문 닫고 들어온 것이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대거 철수해가지고 문제가 됐냐, 이제 이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포춘 500대 기업들의 레벨에서 GM포드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회사들이 문 닫고 나왔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하나 있고, 물론 중국이 과거와 같은 그런 흥청망청의 소비 시대는 아니고요. 최근 4년 동안 중국의 소비 심리가 최악으로 떨어져서 4년 동안 지속이 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숫자를 보면은 중국의 소비가 뭐 지금 4분기에도 1.2%인데 이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두 자릿수 10% 이상의 성장을 하다 한 일자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침체나 불황이 맞는데, 그걸 조금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은 지금 뭐 10여 분기째 소비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누가 더 심각하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더 심각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중국이 뭐 위기다,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고, 중국의 내수 소비 문제는 벌써 이제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저것은 이제 정말로 폭동이 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자릿수 성장하던 것이 한 자릿수의 5 이하로 내려왔다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충격인 것이지, 이게 정말로 소비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게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비가 나쁜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상대적인 비교를 놓고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량하고, 중국의 과거와 비교하면 이것은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면 현격히 떨어진 건 맞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중국의 소비 둔화, 여기에 견딜 수 없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이 이제 가격 경쟁, 이게 벌어지고, 그게 견딜 수 없는 이제 외자 기업들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대거 이제 퇴출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경쟁을 갖고 살아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냐?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돈을 버는, 소위 말하는 살아남은 자의 축제를 즐기는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뭐 보고 싶지도 않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뭐 싹 다 망했고 다 이제 그 퇴출을 했다,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조금 더 분리해서 그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현 중국 경제 상황을 소비, 투자, 수출, 고용 4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현상을 분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중국의 성장률은 5%를 검열하는 것은, 이것은 인도 빼놓고는 제일 높은 성장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성장률은 뭐 그 정도면은 높은 성장이 맞는데, 과거에 두 자릿수 성장에 비해서는 떨어진 게 맞지만 뭐 그렇게 최악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10% 성장하도 5% 성장 반토막 난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것의 오류는 뭐냐면 경제 규모를 감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장쩌민 주석이 통치했을 때는 13%였지만 그때 경제 규모하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통치하는 시대의 경제 규모는 2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1% 성장은 장쩌민 시대의 20%하고 맞먹는 거죠. 근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서 절대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13% 하다가 10% 하다가 8%, 7%, 5% 떨어졌으면 이거 망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애가 1년에 10cm 키가 크다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8cm 크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6cm 크고, 대학 들어가니까 5cm씩 크면 이게 죽었냐,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서는 지금 그 소비는 이제 두다는 데 있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제 투자 쪽에서 보면 부동산이 이게 이제 내리 4년째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 반면에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이것은 미국이 제재를 그렇게 했는데도 금년에도 플러스 5%인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소비는 이것이 약화된 게 맞는데, 나머지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수출은 이것은 뭐 경제 여건이 나쁨에 불구하고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비관적으로 보면 망할 나라처럼 보이지만, 조금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 GDP가 중국 GDP의 딱 10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중국이 정말로 이제 어려워가지고 5% 성장을 했다고 하면, 이게 5% 성장을 2번 하면 10%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중국은 2년 지나게 되면 전 세계 GDP의 랭킹 13위안은 한국 같은 나라가 중국 안에 하나씩 더 생기는 성장률이 5%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장률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 과장이 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정서를 섞은 분석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 2026년에 경제를 어떻게 가져가려 할 때 보면은, 이번에 경제공작회의에서 명확하게 밝힌 것은 내수 중심 성장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최근 3년간에 이제 내수가 나빴던 이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저런 이제 무역 분쟁을 놓고 보면 중국이 지금처럼 무역 중심으로 가는 성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국가적인 당위성도 있고, 또 중국도 지금 인당 소득이 13,000달러가 되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열심히 이제 먹고 놀고 쓰자는 것도 또 다른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 니드를 맞추자, 그러는 것이 이번에 중국이 얘기한 사람에 대한 투자, 토스 위런이라는 용어가 이번에 문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서비스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육아 산업, 그다음에 양로 산업, 의료 산업, 이런 산업들이 대표적인 게 돼요. 근데 이런 산업들의 특징은 이게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노령화 사회, 또 그리고 이제 한자녀 낳기가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서비스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제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대로 공급을 못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아마 내년에는 대대적인 그런 소비 부분에서의 보조금 지급,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이게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슈들은 아이러니하지만 최근 3년 동안에 내수 소비가 나빴던 것이 아마 2026년에는 그것이 예를 들면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저평가돼 있고, 정부가 이게 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에 대해서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저것이 이제 백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이 공식 통계보다 심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체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한국과 똑같은 것 같아요. 실업이 문제죠. 통계가 17.1%인가 나왔고, 최근에 보면 15% 정도로 잠깐 떨어졌어요. 그래서 GDP의 3배가 되는 실업률이 있는 거죠. 심각한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벌써 2년, 3년째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여기서 시위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사회주의가 통제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움직임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이 청년 실업률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근데 OECD 통계 같은 걸 보면 전 세계 청년 실업률 높은 상위 20개를 보면 중국 앞에, 중국보다도 15%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가진 나라들이 한 20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훨씬 더 높은데, 그럼 그런 나라들은 그 나라 망했냐?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건 맞지만 사회 전체 실업률을 보면 5.1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를 놓고 보면, 이 중국의 18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 비중이 전체 노동 인구의 한 18%, 한 20% 정도 돼요. 근데 나머지 이제 80%의 그런 중장년층의 실업률은 한 3%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중치를 넣어보면 그게 이제 평균으로 5%가 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빨리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졸업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업하고 있는 많은 이제 경력자를 대거 채용해서 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중장년 실업률은 이게 훅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나 우리는 그중에서 100 중에서 20%가 되는 청년 실업률만 떼가지고 이게 10몇 프로이기 때문에 심각하고 문제가 대단히 크다. 그렇게 언론에서 자꾸 보도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나머지 80%의 상황을 같이 보고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그러면은 점유율이 15%, 17%가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큰 사회 동요가 일어났다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중국이 이제 40명 가까운 그런 인구 한자녀 낳기 정책 때문에 이 대졸자들의 소위 말하는 신용카드가 6개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이게 그 놀고 있는 이제 청년한테 충분히 용돈 주고 어떻게 보면 소비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다는 거로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는 그런 인구 특성, 그리고 중국 전체 노동 인구의 구성 비율,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중국의 그런 청년 실업률에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청년 실업률이 2자릿수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단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보는 좀 과정이 있고, 그것을 중국 이외 다른 서방 선진국들의 이제 청년 실업률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훨씬 정확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보고 싶지도 않고 또 이제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거의 청년들의 실업률이 엄청난 그 사회적 문제고 국가적 문제고, 그것이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된다고 벌써 3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볼 땐 조금 더 과장이 있는 것 같고, 그 실업률이 높은 거는 맞지만 그것이 그 전체적인 경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정도 수준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보십니다.